2020년 10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작고하며 우리에게 특별한 유산을 남겼는데요. 그가 생전에 수집한 미술작품 21,600점을 국가에 기부한 겁니다.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들을 비롯해 우리나라 국보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건희 컬렉션. 미술책에서만 보던 모네, 달리, 피카소와 김홍도, 정선, 이중섭의 작품까지도 이제 국내 미술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을 주제로 전시를 개최했는데요. 현대미술관은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 명작이라는 제목으로 근현대 미술작품 58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두 전시회 모두 예매가 시작된 지 불과 몇 초 안에 매진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저희 아트가옥에서도 8월 전시 탑3에서 다루었던 이건희 컬렉션 23,000여 점에 이르는 그의 작품 중 여러분이 알면 좋을 작품 탑10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다 같이 만나러 가실까요? 탑10 김환기의 산울림. 한국 미술 경매 최고가 기록을 갖고 있는 김환기 작가. 그의 작업 중 산울림은 김환기의 뉴욕식의 점화 양식의 완성 단계를 보여줍니다. 시원한 느낌의 추상화인 이 그림 속에 수많은 파람점들이 역동적으로 물결을 치며 퍼지고 있는데요. 작은 점들의 파동이 광대한 우주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미국의 생면 추상과 차별화되는 동양적 시적 추상화의 세계를 구현한 것이었죠. 김환기의 푸른빛 점화 중 이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사상 처음으로 소장하게 된 작품입니다. 탑9 박생광의 무녀. 색채의 마술사 혹은 민족 혼의 화가로 불리는 박생광 작가를 아시나요? 진주시에서 태어난 내고 박생광 작가는 17세의 젊은 나이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해방될 때까지 일본에서 작품 활동을 한 후 광복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그는 전통을 떠난 민족예술은 없다라며 강조했는데요. 박생광 작가는 민화를 비롯해 불화, 무속화 등에서 발견한 토속적인 이미지를 단청의 강렬한 색채로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그의 이런 과감한 시도는 당시 국내 화단에 새로운 바람과 충격을 줬습니다. 박생광은 어린 시절 사찰의 단청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의 작품은 불교적 색채를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생광 작가의 작품들은 민족 회화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또 역사적 주체성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특히 사진에서 볼 수 있듯 민속적이고 원색적인 색감이 다채로운 박생광의 무녀는 일반 회화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무신과 부적이 등장하고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등 오방색들이 강렬하고 생생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온 힘을 다해 구슬하는 무당의 몸놀림 속에 들어가 춤사위를 돋구는 북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탑8 고려 천수관음 보살도 보물제 2015호. 보물제 2015호로 지정된 고려 천수관음 보살도는 14세기에 그려진 불화로 1000개의 손과 손마다 눈이 달려있는 보살의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이는 중생을 구제하려는 관음의 자비력을 상징한 고려시대 불화입니다. 그림에 나타난 천수관음은 11면의 얼굴과 40개에서 42개의 큰 손으로 각기 다른 지물을 잡고 있는데요. 이 불화는 오랜 세월로 인해 그림이 많이 변색됐습니다. 그러나 바위 위에 놓인 연꽃 모양의 좌대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관음보살, 화면 상단을 가득 채운 원형광배, 화면 아래 관음보살을 바라보며 합장한 선제동자 등 화려한 색감과 섬세한 필력으로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해 매우 우수한 조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다채로운 채색과 금리의 조화, 격조 있고 세련된 표현 양식 등 고려 불화의 전형적인 특징이 반영된 작품으로 종교성과 예술성이 극대화된 작품입니다. 고려 불화 중 현재까지 전해지는 유일한 천수관음 보살도라고 하는데요.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이 작품 꼭 한번 보셔야겠죠? 탑7 클로드 모네 수련이 있는 연못 폴 고갱 무제. 이건희 컬렉션의 서양 근대미술 작품 중 가장 중요한 사례는 모네 수련일 겁니다. 모네는 말년에 지베르니에서 수련을 소재로 250여 점의 작품들을 제작했는데요. 인상주의 대표 작가인 모네는 같은 대상이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를 색으로 표현해
색채와 빛이 만들어내는 미묘하고 섬세한 변화를 잘 전달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모네는 말년의 백내장으로 앞을 잘 볼 수 없었죠. 특히 20세기 초반의 수련 연작은 구체적인 형태가 아예 사라지는 추상 형태가 돼버리죠. 이와 같은 수련의 경우 작품 수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희소성과 예술사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폴고갱이 그린 무제, 생강변의 크레인도 탑 7에 함께 랭크됩니다. 폴고갱은 프랑스 후기 인상주의 대표 화가 중 한 명인데요.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에서 머무르며 소박하고 순수한 예술을 추구했죠. 그의 작품은 원주민의 천진함과 열대의 밝고 강렬한 색채를 특징으로 하는데요. 그 안에 표현된 상징성과 비자연주의적 경향이 야수주의, 독일 표현주의가 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우리가 아는 고갱의 신비주의적이고 이국적인 느낌과는 거리가 있죠. 작품 무제는 그가 전업작가로 활동하기 전 24세가 되던 해에 그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센강의 강둑을 걸어가는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을 그린 건데요. 화면 중앙에 크레인과 배 두 척이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며 안정적인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거니 컬렉션은 19세기 후반 프랑스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미술품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거니 회장의 모네와 고갱 작품 기부는 한국 미술계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탑 6, 김홍도 추성부도, 보물 1393호. 김홍도는 한국 역사를 통틀어 인지도가 가장 높은 직업 화가입니다. 그는 문화부흥기였던 영조, 정조시대에 활동하면서 새로운 조선 화풍을 주도했습니다. 김홍도는 당시 청나라를 통해 익힌 서양 화법을 도입해서 원근감을 드러내는 기법을 구사했는데요. 풍속 화가로만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불교의 탱화, 산수화, 인물화, 새와 짐승 그림의 영모화와 같은 다양한 장르에서 최고로 손꼽힙니다. 이런 김홍도가 그린 추성부도는 중국 송나라 구양수의 숲일 추성부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림 왼쪽에는 김홍도가 읽었던 추성부 전문이 적혀 있고요. 끝부분에는 을충년 동지후 3일 단구가 베껴 쓰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여기서 단구는 김홍도의 호 중 하나인데요. 을충년은 1805년이며 작품을 제작한 시기는 그가 죽기 전 해에 겨울로 보고 있습니다. 가을의 소리를 그린 추성부도는 어느 가을밤 방 안에 앉아 책을 읽던 구양수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자 아이를 불러 밖을 보고 오라고 시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둡게 채색되어 있는 이 그림은요, 갈라진 붓질을 사용해 가을밤의 스산한 분위기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듯 김홍도가 추성부에 담긴 분위기를 화폭에 공들여 표현한 까닭은 죽음을 의식하는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업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탑 5. 백남순, 낙원. 백남순은 서양화 도입 첫 세대의 여성 작가로 서양화를 배운 작가입니다.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로 보냈던 이 그림으로 해방 이전 제작된 백남순의 작품으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요. 높은 산들이 화면 저 멀리까지 끝없이 펼쳐진 가운데 바다와 강, 계곡이 화면 곳곳에서 넘실댑니다. 이 작품은 서양의 천국 전통과 동양의 무릉도원의 전통을 결합한 것처럼 동서양의 느낌을 혼합한 독특한 느낌의 풍경합니다. 서양화를 접한 한국 화가가 어떻게 하면 소재와 기법에서 동서양의 전통을 융합하고 재창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이 그림. 작가는 캔버스의 서양의 유화물감을 이용하면서도 동양의 산수와 병풍의 형식을 따랐는데요. 8폭의 그림이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이어져서 하나의 풍경을 이루는 이 방식은 우리의 전통적인 병풍 구성 방식입니다. 그림의 구도법 또한 전통을 따랐으며 수면에 띄어진 작은 배와 암산에서 떨어져 내리는 폭포수 등은 전통적 산수화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소재들인데요. 반면 서양의 종교화에서 보여질 법한 옷을 걸치지 않은 인물들이나 채색과 명암법은 서양 화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옥들의 모습도 초가집, 중국풍의 기와집, 서양풍의 저택 등으로 동서양이 공존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동서양의 회화적 양식들을 결합시켜서 작가가 꿈꾸는 유토피아적 공간인 낙원을 그린 것이죠. 탑 4.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이 작품은 박수근 화가의 보기 드문 60호 크기의 대작인데요. 박수근은 한국전쟁 이후 서울에 자리 잡은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은 물감을 여러 번 덧칠해 만들어낸 거친 질감과 소박한 정취가 특징인데요. 절구질하는 여인은 아기를 업은 채 절구질을 하는 여인의 모습에서 당시 고단한 여인의 생활상을 잘 보여줍니다. 일하는 여인은 박수근이 평생 반복해서 그린 소재 가운데 하나인데요. 단순화된 선과 구도, 회백색의 화강함과 같은 질감으로 우리의 토속적인 미감과 정서를 담아낸 그림인데요. 특유의 차분한 갈색을 주조로 포인트를 주듯 여인의 흰 저고리와 치마가 수수하게 그림에 담깁니다. 거기에 등에 업힌 아기의 분홍색 옷이 그림의 포인트가 되죠. 사실 이 큰 화면에 담긴 여인은 그의 아내입니다. 아내 김복순이 아기를 업고 절구질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은 단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눈, 코, 입이 비교적 뚜렷한 얼굴, 큼직한 손, 다리를 넓게 벌린 동적인 자세 등 일에 몰두하고 있는 주부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박수근의 다른 그림도 그렇듯이 이 그림에서도 애정어린 시선이 따스하게 느껴지는데요. 아마 고생하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탑 3.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6.25 전쟁이 한창이던 때 그가 초기 집중했던 한국적인 문인 정신과 조형성을 항아리와 여인의 모습을 통해 구현해냈는데요. 김환기는 생전에 내가 조형미에 눈뜬 것은 도자기에서 비롯됐다고 할 정도로 항아리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중 달을 닮은 백자 달 항아리를 좋아했는데요. 여인들과 항아리는 그의 달 항아리 사랑이 담뿍 뺀 작품입니다. 발라의 여성들은 저마다 당당한 모습으로 전쟁의 아픔 대신 달 항아리를 소중히 이거나 보듬고 있습니다. 전쟁의 암울함을 외면하기보다는 차라리 달 항아리의 평화와 행복을 담으려는 간절한 염원으로 읽힙니다. 무엇보다 김환기는 이 그림에서 비대칭의 자연스러운 선과 투박한 색면 처리를 즐겨 사용했는데요. 특히 파스텔 톤의 색면 배경 위에 양식화된 인물과 사물, 동물 등이 정면 또는 측면으로 그려져서 고전적인 느낌을 줍니다. 탑 2. 이중섭의 황소. 대망의 탑2는 이중섭의 황소입니다. 1953년경 제작된 황소는 국민화가인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1950년대 이중섭은 소라는 주제에 집중해서 황소, 흰소, 회색소 등의 소 그림을 다수 제작했습니다. 이중섭은 일본 유학 시절부터 이 소를 즐겨 그렸는데요. 통상적으로 소는 인내와 끈기를 상징하는 한국의 상징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중섭은 이 소를 주제로 선택해서 노동, 성실함을 대변하는 동시에 한국적 향토성을 드러내는 데 활용했습니다. 또한 이중섭은 작품 안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했는데요. 황소는 195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가 가족과 헤어진 시기에 그려졌다고 합니다. 강렬한 붉은색을 배경으로 주름 가득한 황소의 진중하고 묵직한 모습을 담아냈는데요. 힘차면서도 어딘가 애잔한 느낌을 자아내는 것은 이중섭 황소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선명한 색감과 포효하는 황소의 모습이 강력한 기운을 발산하고 있는 것은 마치 작가가 당시 가슴속에 품고 있던 가족과의 재회에 대한 희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희 컬렉션에는 이중섭의 다른 색을 띠는 소도 있는데요. 흰소는 황소 머리를 클로즈업한 작품과 다르게 전신을 드러내고 화면의 한쪽 방향을 향해 걷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흰색은 백외민족인 조선인을 암시하는 색이고요. 소라는 동물 또한 억압 속에서 굴하지 않고 성실하고 끈기 있게 노동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어 조선인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점의 흰소 중에서 이 작품은 다소 지친 모습으로 표현됐는데요. 구부진 등과 푹 숙인 고개, 성기를 드러낸 채 매우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보이죠. 그에게 소는 작가 자신의 자화상과 같은 것이기도 해서 화가의 심리 상태와 처지가 매우 진솔하게 표현되곤 합니다. 민족 화가가 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이중섭의 바람처럼 그의 삶과 예술은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대한 발자취가 됐습니다.
가난하고 남루했지만 삶의 끝에서도 예술의 혼을 불태웠던 이중섭과 그의 예술 세계는 가장 한국적이고 민족적인 것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탑 1.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1위 작품은 바로 국보 제216호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입니다. 인왕제색도는 조선 후기의 화가 겸재정선이 75세인 1751년 5월경에 60년지기 친구인 시인 이병현이 병을 떨쳐내고 일어나기를 기원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병현은 이 그림이 완성된 지 4일 만에 죽었다고 하죠. 이 그림에서 정선은 한여름 소나기가 내린 뒤 삼청동과 청운동, 궁정동 쪽에서 바라본 비에 젖은 인왕산 바위의 인상을 담고자 했습니다. 산 아래에는 나무와 숲, 그리고 자욱한 안개를 표현하고 위쪽으로 인왕산의 바위를 가득 그려 넣었죠. 산 아래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산 위쪽은 멀리서 위를 쳐다보는 시선으로 그려서 바로 앞에서 바라보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비에 젖은 암벽은 거대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요. 그는 먹물을 가득 묻힌 큰 붓을 반복해서 아래로 내리그어 이러한 무거운 느낌을 잘 표현했습니다. 조선영조 27년에 그려진 이 그림은 중국의 그림을 모방하는 것이 추세였던 당대 산수화와 달리 직접 경치를 보고 그린 진경산수화인데요. 따라서 그의 400여 점의 유작 가운데 가장 크고 그의 화법이 잘 나타난 작품으로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고 이건희 회장의 수많은 컬렉션 중 작품 몇 가지만 뽑아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에 나온 기증품 중 상당수는 교과서에도 실린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이처럼 이건희 컬렉션은 우리 문화유산을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해외 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평생을 걸친 수집과 기증, 전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기증 사례인 이번 이건희 컬렉션 전시, 한국 문화예술계 역사에 길이 남을 컬렉션 꼭 알고 온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